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저는 손에 쥔 진단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암 3기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고 아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생 그 자식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빚까지 내가며 대학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저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마련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술 끝나고 회복되시면 혼자 사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며느리는 전화로 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 해요. 준호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요. 그날 밤 저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서로의 아픔과 사랑을요.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저는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또 시작이시네요. 병원비 다 내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뭘 더 원하세요? 준호는 차갑게 말하고는 그대로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손에 쥐고 있던 진단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암 3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제야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석 달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오늘 마침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잠깐 올 수 있겠니? 무슨 일인데요? 바쁜데. 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도착했고 저는 진단서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진단서를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의사 선생님이 1,0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대. 1,000만 원이요. 어머니, 지금 제가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느라 정신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아프신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에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고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일단 마련해 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수술 끝나고 회복되시면 혼자 사세요.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엄마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외로워서. 어머니도 이제 예순인데 혼자 사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는 차갑게 헤어졌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에 들어서니 고요함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저는 진단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 이겨내고 싶기는 한 걸까?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며느리 수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준호한테 들었어요. 수술하신다고요. 그래, 수진아.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았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 해요. 수진아, 엄마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그게 너희 집 전세금 보태준다고 다 써버려서.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아프다고 하니 짐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그리고 만약 깨어나더라도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편지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짐이 돼서.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수술 전날 저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7층 병동으로 올라가 4인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가 쪽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위암이요. 내일 수술해요. 아이고, 나도 대장암으로 한 달 전에 수술했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입원 잘하셨어요. 내일 수술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문자를 읽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새벽 5시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친구 영숙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내가 왔어. 저는 영숙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순이야.
수술 잘 받고 나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9시 정각 침대가 수술실로 향했고 저는 천장에 조명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숫자 세세요. 하나, 둘, 셋. 마취제가 들어가고 저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조금만 더 쉬시다가 병실로 올라가실 거예요. 오후 2시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가 침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이야, 수술 잘 끝났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행히 전이는 안 됐대. 정말? 응, 항암 치료 잘 받으면 회복 가능하대.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끝나셨어요. 응, 준호야.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전이는 안 됐대. 다행이네요. 어머니, 저 내일 또 출장 가야 해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아들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침대맡에 놓았습니다. 이거 입원비랑 당분간 쓰실 돈이에요. 고맙다, 준호야. 그럼 저 가볼게요. 일주일이 지났고 준호는 딱 2번 더 병문안을 왔지만 매번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만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퇴원 전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오셨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내일 퇴원하시면 일주일 후에 항암치료 일정 잡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퇴원 후에 혼자 계실 건가요? 가족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그럼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영숙이가 택시를 불러줬고 집까지 함께 와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준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실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어머니, 수진이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항암 치료 시작하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럼 엄마더러 요양원 가라는 거니? 어머니, 이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아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짐 되지 마세요. 알았어, 준호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들이 나간 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안내서. 저는 그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말걸. 그날 밤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진통제와 항생제가 침대맡에 놓여 있었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복부 통증은 심해졌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신음만 흘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영숙이가 현관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순이야, 나야. 문 열어줘.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고 영숙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야,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아팠어? 영숙이가 저를 부축해 다시 병원으로 갔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약을 안 드셨네요. 수술 후에는 꼭 약을 드셔야 합니다.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온 후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 일부러 약 안 먹은 거지? 영수가,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해? 순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해. 영수가, 준호가 요양원 보내려고 해. 영숙이는 할 말을 잃은 듯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야, 준호한테 한번 제대로 말해야겠어. 내가 같이 갈게. 다음 날 영숙이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영숙 이모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래? 어머니 일로 할 얘기가 있어. 저녁 7시 준호가 집으로 왔고 셋이서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영숙이가 먼저 말을 꺼냈고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저도 어머니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서 요양원도 알아본 거예요. 요양원. 내 어머니가 아직 60밖에 안 됐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준호야, 너 어릴 때 기억나.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건 알죠. 아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해. 내 어머니는 너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내가 대학 갈 때도 내 어머니는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보내셨어. 이모, 그건 제가 다 하는 얘기예요. 안다고. 그럼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준호야, 내 어머니는 지금 암 진단받고 수술까지 했어. 그런데 너는 수술 당일에도 안 왔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고 애들은 학원비에 돈이 계속 나가고 저는 회사에서 밀려날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더 감당해야 할 게 많아지니까. 저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도 힘들었던 겁니다. 준호야, 어머니, 저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어머니가 수술하시는데도 못 갔고 퇴원하시는 날도 못 갔고.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이해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 혼나야 해요.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얘기는 잊어주세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한 소리예요. 준호야, 근데 엄마도 생각해봤는데 너희 집에 가서 사는 건 서로 힘들 것 같아. 엄마는 계속 혼자 살 거야. 대신 준호야, 가끔씩만 들러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힘이 날 것 같아.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리고 항암 치료 때는 제가 꼭 같이 갈게요. 고맙다, 준호야.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첫 항암 치료 날 준호가 병원에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준호야.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준호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준호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환자를 살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그건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항암 치료 후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메스꺼움은 계속됐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일주일에 2번씩 들렀고 영숙이는 거의 매일 찾아와 밥을 해주었습니다. 순이야,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 조금만이라도 먹어봐. 그렇게 조금씩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2번째 항암 치료 날 준호가 또 병원에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웬일이야. 준호가 같이 가자고 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도 며느리 입장을 이해 못했어.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항암 치료실에서 준호와 수진이가 양쪽에 앉아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3번째 항암 치료까지 마쳤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손녀 지우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5살 손주 민준이도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머리 왜 없어요? 할머니가 아파서 약 먹으니까 머리가 빠졌어. 근데 곧 다시 날 거야. 나는 이 아이들의 할머니야. 나는 살아야 해.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공원 갈까요? 좋지, 그럼. 지우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와, 할머니랑 공원 가는 거야? 신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4번째, 5번째 항암 치료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매번 힘들었지만 준호와 수진이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 함께 와줬습니다. 마지막 6번째 항암 치료를 앞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항암 치료 다 끝나면 저희 집에서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고맙다, 준호야. 근데 엄마는 지금이 좋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준호야, 엄마는 이제 알았어.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 그게 가족이야. 마지막 항암 치료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준호, 수진, 지우, 민준 그리고 영숙이까지. 할머니, 파이팅. 지우와 민준이가 응원해줬고 저는 웃으며 항암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겨냈어. 항암 치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가족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야,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영숙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겨내서. 응, 영수가 내 덕분이야. 영수가
나 이제 알았어. 가족이 환자를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뭔데? 가족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는 거야. 6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이제 1년에 2번만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행복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 저희 완쾌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어머니, 건강 회복 축하드려요. 지우와 민준이도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암이라는 병을 통해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어간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이 환자를 살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원비를 내주거나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고 온몸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있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